그래서 헐버트 박사의 위대함은 거꾸로 자기가 하나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대미 특사를 했잖아요. 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1905년 울산 늑약 전에 미국 루스벨트한테 가는 특사를 몰래 비밀리에 뽑았는데 헐버트 박사는 내가 이 비밀리에 가면은 일본이 나를 죽이거나 나를 한국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걸 알고 갔어요. 특사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실제로 일본이 미행을 했고 1905년에 대미 특사를 루스벨트한테 가는 대미 특사를 처음 했는데 그 이전에 1886년부터 1905년 20년 동안 외국에 기고한 글에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한국의 기칙 문화, 뭐 점쟁이, 풍수, 뭐 이런 또 뭐 아주 기칙 문화 이런 문화도 보니까 토속 문화도 산을 보고 뭐 이렇게 선앙당 뭐 자연 존경 뭐 이런 게 다 이해할 만하다. 미신이나 이런 게 떠나서 미신이랑 떠나서 이해할 만하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뭐 음식 먹고 이러는 것도 기이한 음식을 뭐 먹는 사람으로 외국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걸 외국에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인을 대변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서양의 한국을 대변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헤이그의 특사를 보내는 시점이나 미국의 대미 특사를 보낸 시점에 고종이 에게 누군가가 추천을 하는 그러니까 헐버트 선생을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폐하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했지 먼저 자기가 지금 국제 정세가 이러니 헐버트 선생이 먼저 나서가지고 뭐 아래 어깨 항공하우나 뭐 지금 뭐 어디 헤이그로 밀사를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다는 의견이신 거죠.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기록이 완벽하게 존재하진 않아요.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분은 조선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하니까 아래자도 왜 아가 두 개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니까 그거 말고도 얼마나 또 우리나라 문법에 또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을 조선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선에 필요한 생각을 이분은 먼저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예. 회장님은 고문 역할을 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통찰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종 임금한테 먼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각자 치고 헐버트 박사하고 교류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행사에서 만나건 어디에서 만나건 한국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상동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따로 사석에서 만난 이야기나 의견들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말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종이 언제 불렀으면 그런 정도는 기록에 나와 있을 텐데 왜 안 나와 있을까?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상설도 헐버트를 통해서 서양을 배웠다고 그러고 우당 이해영보다 헐버트 박사가 4살 많거든요. 헐버트를 통해서 서양을 알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기들 그 기록에. 그렇기 때문에 우당 이해영이는 자기가 말하자면 고종의 며느리가 고종의 여동생이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고 어떤 대화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고리가 다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분들도 뭐 가려서 했겠지만은 헤이그 특사도 어떻게 전해졌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 이 얘기도 어떻게 나왔느냐 그런 이제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부 이제 그런 거가 모아지고 그 전에 1905년에도 민영환이도 헐버트가 가야 한다고 천거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 민영환이가 헐버트를 어떻게 헐버트 박사를 어떻게 알고 천거를 하겠어요?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헐버트 박사이기 때문에 천거가 된 거다. 그러면 그 전해를 한번 보면은 러일 전쟁 이전에도 그 외국에다가 그 인디펜던트나 포럼이나 이런 유명한 서양의 잡지에다가 헐버트 박사가 기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고를 하는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두 가지를 기고해요.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문화가 위대하다. 유대 민족 같다. 그 유대 민족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유대 역할을 조선이 해야 된다. 러시아, 청나라, 일본 사이에서 여기에서 아주 강하게 그 한국을 키워서 서로 의리는 거는데 완충 역할을 조선이 해야 된다. 지금 우리 한반도 통일이 지금 거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앞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이러는데 한국이나 북한을 무시하지 말고 한국이나 북한을 우대해서 일본과 이 러시아하고 이 세 삼국을 오히려 화합하게 만드는 즉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도구로 써야 된다. 이게 헐버트 박사가 130년 전에 120년 전에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청나라나 일본이 항상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글을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일 첫 번째 대변인이자 유일한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뭐 그런 글을 쓴 것이 있겠죠. 뭐 없지 않겠지만 이분은 체계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1905년에 이제 처음에 일본과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누구든지 일본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보다 러시아를 더 미워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도 그랬고 김구 선생도 그랬고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도 그랬고 이승만도 그랬고.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같은 아시아에 있는 일본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뭐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평양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도 그렇고 해코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람 축에는 드나 러시아는 사람 축에도 못 든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게 누구지? 절명시를 쓰고 죽은 그 황현 매천야록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 황현이도 일본이 이기기를 바란 거예요. 러일 전쟁에서. 이제 헐버트 박사로 보면은 첫째는 자기가 한국에 대한 그 애정이 지난 20년간 얼마나 쌓였는지를 모르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사면필지가 4년 만에 책으로 나왔는데 거의 3년 만에 완성한 거예요. 거기에 이 도량형을 쓰고 전부 한국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평등 양반 쌍놈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히려면은 보통의 그 사랑이 싹 터가지고는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발명품도 거북선, 뭐 이순신, 그다음에 그 금속 활자, 뭐 그러니까 이분의 한국 사랑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 뭐냐? 자기가 습득해서 쌓아간 거예요. 왜? 한국 단군에 대해서도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에 가서 우리나라 전설을 모아서 제주도 뭐 3인 뭐 그런 거, 뭐 우아들 모아가지고 이걸 1893년에 그 1986년에 왔었는데 그런 걸 다 모아서 발표를 하고 동화책도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국인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싹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서 보면은 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1905년에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그 한국평론이라고 그때 여기 와서 영문 잡지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 영문 잡지가 세계의 그 19개국에 그 배포가 되고 뉴욕과 런던에는 보급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잡지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그냥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러시아도 비난하고 청나라도 비난하고 다 했지만은 이제 일본이 한일 의정선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본을 더 폭넓게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러일전이 끝나고 일본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 땅을 전부 헐버트 박사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형식적인 아주 푼돈만 받고 1푼 한 푼으로 받는 걸로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임대 계약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쓰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지켜주고 그게 뭐 이렇게 가만히로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문서가. 그러면 이런 과정이 어떻게 싹둑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타고난 때부터 아버지한테 소위 청교도 정신의 처음 올바른 정신인 정의감을 타고났다. 두 번째, 헐버트 박사 아버지는 자기가 헐버트 박사가 어렸을 때 남북전쟁 바로 끝나고 그때도 어릴 때도 보면은 노예 해방이 1864년에 됐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노예가 되는데, 네,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자기 집에 흑인 하녀를 꼭 같이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하녀가 잘 되기를 또 기도에 포함하고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이. 그래서 humanity,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인간애라고 번역을 해요. 그 인간애가, 타고난 인간애가 싹튼 집안이다. 그 다음에 헐버트 박사 아버지가 헐버트 박사 1877년에 그 버몬트주 100주년 기념 강론을 펼치는데 거기서 헐버트 박사 아버지가 무슨 강론을 하냐면은 신에 대한 의무를 그냥 예배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잘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이것만으로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해서 애국심을 보여줘야, 나라에 봉사하는 애국심을 보여줘야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다. 아버지가 그런 연설을 해요. 이때가 제가 맞춰보니까 헐버트 박사가 우리나라에 15살 때 얘기예요. 그럼 헐버트 박사가 그런 거를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경기고등학교에 있을 때 한국 교육 장전을 하나 썼어요. 3회에 걸쳐서 아주 썼는데 이게 한 50페이지 되는 글인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경기고등학교 나오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장차 이 나라의 주요 직책을 맡을 사람들이다.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이제 오늘날까지 그렇게 돼버렸어. 이제 그게 이제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그때 조선의 관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다. 이거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헐버트 박사가. 그러면서 경기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애국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분의 애국심이라는 게 한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정의와 인간애에서 한국을 한국을 말하자면 돕고 자기 의무에서 이제 돕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한국이 애국심으로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인종과 국경을 넘어선 애국심 아니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내년에 영어로 출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미국 사람들은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 이제 1905년에 대미 특사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 가서 루즈벨트한테 냉대받고 국무부에 가서 그 루트라는 그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천대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자기 미국하고 분개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 분개한 원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은 한국이 미국을 그렇게 친구로 대했건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조약에 의해서 의무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 너희들한테 금광, 그 평양 위에 운산 금광 채굴권도 주고, 그다음 경부선 철도도 먼저 미국한테 줬습니다. 미국이 이제 일본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한테 말하자면 하청 이렇게 팔아먹은 거거든요. 미국한테 이렇게 한국이 고정이 잘해줬는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한국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떤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으면은 그냥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힘의 논리를 굴복하지 않고 거꾸로 루즈벨트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결국 죽을 때, 아, 내가 한국을 일본에 넘겼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루즈벨트가 죽었잖아요. 지금 근데 잠깐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마 이제 박사님 여기서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 45년대 대통령을 하고 있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고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26대 대통령의 루즈벨트의 또 다른 그렇죠.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은 잠깐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루즈벨트, 그렇게 나중에 루즈벨트도 그렇게 우리한테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시어도 루즈벨트하고 다른 거죠.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는 일본에 완전히 경도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친일로 가가지고 말하자면 테프트 가스라 조약의 그 이제 결제자죠, 이제 그분이. 그래서 그 루즈벨트하고 헐버트 박사가 말하자면 1905년부터 루즈벨트가 22년에 죽었나? 그래서 15년 동안 그 싸움을 해서 루즈벨트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서 한국을 식민지에서 풀어줘라. 그게 헐버트 박사가 이제 아까 질문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갔다 와서 더 미국에 대한 분개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위반한 것도 있지만은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 걸 자기가 서울에 있으면서 뻔히 다 봤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는 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진정한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이 헐버트 박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어떻게 그렇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저도 그 자락이 많이 남습니다. 남으나 어느 정도는 어떻든 그분이 빠진 건 확실하다 이거죠. 그래, 빠진 건 한국을 사랑하는데 빠진 건 확실한데 왜 빠졌냐에 왜자는 결국은 저는 그거는 뭐냐.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한국인이 우수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헐버트 박사님이 학자로서 혹은 뭐 한 명의 종교인으로서 다방면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 한민족을 봤을 때 네, 너무나 매력적인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빠질 수밖에 없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기자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이 1949년 7월 2일 날 그 스프링필드 유니언지 기자가 왔는데 그 기자가 저는 너무 고마워요. 헐버트 박사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초청을 하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너 한국에 가는 소회가 어떠냐? 근데 거기에 헐버트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이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5가지 예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예가 우리나라에서 3.1운동 때 보여준 이 그 독립투쟁 정신이 세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이다. 그 most beautiful patriotism.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가 바로 그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뭐 독립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개념 정리를 가장 확실하게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싸운 걸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위대한 역사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민족 역사에서 5가지 위대한 걸 들었는데 이 5가지를 들면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최근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로 봐서는 거북선이나 이런 건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가장 위대한
정신문화라고 헐버트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민족에게 얼마나 그 빠져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인종적으로 앵글로삭슨에 비견하는 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유전자가 남달라서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이걸 주장하신 분이에요, 헐버트 박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분의 한국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자만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헐버트 박사가 보기에는 청나라, 한국, 러시아 이렇게 삼국에 일본, 러시아 둘러싸이면서 이렇게 역사를 유지한 것이 기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몽고가 한국을 침략을 해서 그때 당시 인구 350만 정도 된 인구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한국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외교술이다. 몽고에 대해서도 이분이 글을 썼거든요. 이런 평가는 한국인들한테도 요즘도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이미 백몇십 년 전에 이런 평가를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몽고가 강화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강화도로 도망갔잖아요. 이제 고려 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한국이 살아남았는가? 이걸 이분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는 걸 살아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한민족이 위대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한국사라는 역사책을 얘기했잖아요. 그 한국사에서 제일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가의 본분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세계 속에 우뚝 서리라는 거를 희망하는 것까지 나한테 뺏어갈 수는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민족이 언젠가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미 1905년 발행한 한국사에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1949년에는 이제 거기다 노골적으로 그건 이제 기자하고 이해 결정에는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이라고 거기서 선언을 했어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말을 한 게 아니라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 감독님이 하신 질문에 거기에 이제 왜 그랬느냐는 결국 그분 가슴에 와닿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한민족이었다. 빼어난 한민족이었다.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해요.